네, 반갑습니다. 예, 제 11주 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10주 차 후반,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가면은 11주 차 정도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주 내지 2주에 걸쳐서, 해양법에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법 관련해서 쭉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먼저 해양법의 의의와 역사 그리고 가장 기초되는 개념이죠. 기선서부터 시작해서 내수 영해 접속수요 contiguous zone 그리고 영해는 이제 territorial sea라고 합니다. 내수는 internal waters 그리고 국제 해역 그리고 군도수요 배타적 경제수요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의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법 협약 유엔 해양법이 1982년도 체결되었는데 이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 해결 제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해양법에 관련한 개념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법체가 매우 정밀하게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새로운 해양법이 만들어졌어요. 과거의 국제관습법, 유럽 강대국들의 국가 관행이 법이었던 그런 시절 하고 달리 이제 역시 그 유엔이 만들어지고 관습법의 성문화 경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도 나왔지만 이제 비엔나 협약,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지 이런 입법 뭐랄까요? 또 범세계적 다자조약 체제 이거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이러한 범세계적 다자조약 체제는 일종의 그 관습법의 성문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해양법의 의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개념 기선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선이라는 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인데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를 측정할 때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해양법상에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되어 있지만 해양법의 의의. 자, 그 국제법은 이제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데요. 뒤에 이제 우주법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법이 있어요. 이 해양도 해양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바다라는 것, 해양이라는 건 지구의 70% 그러니까 반 훨씬 이상의 넓은 그러한 부분이죠. 이 해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양 사고 관련해서도 봅니다만 정말 광대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과거에는 그 인류가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였어요. 범선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양 관련해서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은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나요? 아직도 그 해양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걸 보면 해양이라는 것은 존엄하고 엄숙한 그리고 여전히 개척, 미개척 분야인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주 시대
열리었다면은 뭐 해양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인류가 그 지배력을 많이 확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교통 후 통로요 자원의 보고로서 이 해양이 기능하였는데, 이 근자에는 뭐 해양 탐사랄지 뭐 과학기지 설치랄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이 해양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보다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해요? 해양이 그렇게 큰 의미와 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은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고 그에 관련해서 법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 바다의 이용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연안 부근에 머물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륙붕, 뭐 경제 수역, 심해저까지 개발과 이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개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해양법은 근세의 초역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국가도 바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거나 독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것은 만인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가 이 바다에 관련한 기본 원칙으로 공해 자유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착탕거리설이랄지 가시거리설이랄지 그 연안 해안의 뭐 사멜이랄지 이런 영해 지역 외에 그 광대한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그걸 이용하고 어떤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공해 자유 원칙이죠. 자, 15세기 여러분 콜럼부스 얘기 아시죠? 콜럼부스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표류했죠. 그곳이 이제 인도, 저쪽 돌아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서 인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5세기 이 콜럼부스 시대인데 이때 유럽인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해양의 법질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강대국들 간에 이 해양을 통한 뭐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 그리고 개척, 식민지 개척 이런 과정에서 해양의 법질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초창기 이 해양 강대국은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해양 관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졌고, 그 당시 이제 유럽 중세 봉건 질서에 있어서 교황은 상징적인 존재이자 또 교황의 말은 권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93년 교황은 세계를 동서로 나누자. 그래서 양국 간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해양 활동 경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 1493년 양국은 또르데슬라 조약을 체결해서 해양 분할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덜란드 자국의 해상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해 자유 원칙을 제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 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이용하고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 원칙이었는데, 이러한 공해 자유 원칙은 지금까지 또 뿌리 있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공해 영역이 지금은 뭐 접속 수역이랄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랄지 뭐 대륙부 뭐 심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해양법상의 정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전했죠. 뭐 군도수역이랄지 국제해역, 군도수역은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특수한 국가들에 해당이 되고요.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 접속수역,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이 국제해역이 그 국제해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해가 확장이 되니까 과거에는 3L이 영해 3L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20세기 들어서 어떤 해양법에 의해서 영해 10L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국제해역을 공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해상으로 남아있던 국제해역들이 150여 개 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해역을 통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양법학 당사국들의 권리 의무관 그러한 개념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양법은 항상 발전하는 법이었고 그것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양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군사 편제 관련해서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3군으로 편제가 되죠. 뭐 대부분의 나라 어느 나라 그렇지만은 이 19세기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양 강국 해양 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고 또 국제 통상이 활발한 무역이 활발한 나라들이 세계적 강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이제 그것이 19세기, 18세기 영국 대영 제국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영국은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연안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고 원양에서는 자유이론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은 자국이 지배하는 영해에 관해서 그걸 철저하게 관할권을 강화하고 공해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뭐 최신 배도 많을 테고 군사력도 하니까 뭐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생각해보세요. 약소국들은 뭐 큰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1, 2를 어떤 조선제국입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뭐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뭐 범선이나 이순신 장군의 뭐 거부성이 있었나 먼 바다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이랄지 국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공해자유 원칙이 별로 달갑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국 영해를 넓게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양법 발전하고도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1958년 해양법 회의서부터 시작해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58년 이전에 어떤 여러 해양에 관련한 국제 관습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국제 관행 못 사는 나라들 약한 나라들은 영해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선진 같은 데들은 되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해역이 넓어진 게 좋죠. 예, 이거는 이제 해양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국제 통상법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세계 시장이랄지 이런 걸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국가들, 소위 잘 사는 나라들, 경제 대국들은 시장에 있어서 자유를 좋아해요. 자유를 좋아하고 무역이나 통상 관련해서 약속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어떤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그리고 국가 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해양 관련해서 이제 이 공해 자유 원칙,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의 국제 관습법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1958년에 이르게 되면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공해 어로와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그리고 대륙붕 협약, 이렇게 실제적으로 4가지 중요한 협약이 채택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게 발전하고요. 공해 어로와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이 EEG, 배타적 경제 수역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하고요. 대륙붕 관련해서 이제 그대로 있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새롭게 심해저 제도가 이제 도입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1947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하고, 정치 경제 질서가 이제 국제사회의 축소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탄생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 국제법이나 국제 정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데, 1960년대에 들면 신생국이 대거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945년에 독립했지만,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신생국 그룹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세지고요. 이런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해의 폭을 넓히자, CBL이 영해의 주장을 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로랄지 어족 자원 관련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1967년 말타의 파알도 대사가 심해저 관련해서 획기적 발언을 하게 되는데,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심해저 제도가 이제 법체계에 포섭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타의 파알도 대사에 의해서 최초 제안된 이래 심해저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심해저 제도는 사실 극지 비슷하게 인간의 한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 각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특히 특징적인 점은 그 소위 이게 국제 공법적 체계인데, 심해저 개발 회사를 이제 공동으로 창설해 가지고 이익을 분배한다든지 그런 사법적 성격의 제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국제사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1973년부터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소집되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국제법 법전화 회의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한 거대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결보다는 컨센서스 방식의 한 일괄 타결을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회의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런 다자조약 체제가 쉽게 이렇게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회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심해저 문제가 최대의 난제로 부각되었고, 결국 한 10여 년 가까이 되어서 1982년 4월 30일 표결을 통해서 해양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해양법 협약은 방대한 협약입니다. 전문 320개 조항, 9개 부속서, 4개의 결의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방대한 협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Law of Sea, 해양법 하면은 바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가리킵니다. 이 해양법 협약은 이제
이렇게 인류의 어떤 염원을 담고 출발하였지만은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선진국 그리고 소련 등 동구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진영의 주요 국가가 하나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강대국들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해양법약이 얼마나 실효적인 협약 체제가 될 것인가 하나의 안녕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93년 그러니까 이제 협약이 채택되고 한 또 10여 년 지나서 이제 60번째 비준소가 기탁되어서 이제 발효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자조약 관련해서 보면은 이렇게 일정 비준 국가들, 그러니까 비준 존족수라고 하죠. 그 체결되어야 이 다자조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이제 발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롯해서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 국가들이 지금은 168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이르게 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도 우리 주위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은 물론 상임이사국은 아닙니다만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비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체제로서 유엔 해양법령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이라는 게 뭐냐?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영해, 접속 수역, 뭐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여러 개념들이 해양법령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안국이 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수역 등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이 바로 기선입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불러요. 기선은 연안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국은 일본국 기선을 설정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해법을 가지고 있다가 뭐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 국내법을 제정해서 기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기선에 관련한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국내법을 만든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기선은 국내법상으로 창설되지만은 국제법상 해양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국제적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법이 국제법이 합체해야 돼요. 합체하지 않으면 국제적 차원에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되고요. 예. 자, 이 기선의 개념으로 이 통상기선하고 직선기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통상기선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연안에서 사용되는 기선인데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적 해도상의 저조선이 기선이 됩니다. 해양법약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기선은 해양법약 제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안선이 굴곡되거나 해안선 가까이 일련의 섬이 산지한 지역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협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안 부근의 일정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조 1항에 따라서 설정되는 기선이 직선 기선입니다. 여러분 해안선이 뭐 삐오르트 해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0에 12L이 폭이 12L이니까 요 저조선 통상기선을 사용하면 요게 경계 결정이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뭐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직선 기선을 사용합니다. 직선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0에 12에 여기에서부터 0에 그러니까 200회 200캐리가 되면은 베타적 경계 수역이 되죠. 2G가 됩니다. 그리고 24L을 더하게 되면은 접속 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선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직선 기선을 통해서 그 지금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수역의 해역의 폭을 정할 수 있다. 이 직선 기선이라는 개념은 ICJ 국제사업재판소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피셔리 판결을 계기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국내에도 그렇고요. 우리 국내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재판제도가 있어서 상권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격하게 더 분리되나요? 그래서 이 ICJ 판결이 이제 이렇게 입법화되는 예죠.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이 법을 만들 때 입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서 참고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획기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걸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입법돼 있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겠죠. 뭐 국제법 체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나 선례가 이제 우리 그 입법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직선계선이라는 개념이 영국과 노르웨이 이 사건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이 제도가 이제 그 이후에 1958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에 그대로 반영된 바 있고요. 기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기선의 내부 수역은 내수가 됩니다. internal water. 이것은 이제 내수 제도에 의해서 규율된다. 자, 그리고 이 직선기선의 적용은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자, 원래는 이 부분은 그 영해를 측정하는데, 영해 폭을 측정하는데, 여기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측정해가지고 직선기선을 그어서 이 지점에서 측정을 하니까 12L이다. 12L.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이게 3L이다. 그러면 원래 통상기선을 사용하면은 15L이야 되는데 이 직선기선을 사용하니까 12L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해 폭이 실제로 통상기선을 사용할 때보다 3L이가 늘었죠. 자,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이해관계국의 관점에서는 왜 너희 영해폭이 이렇게 높냐? 이게 과연 직선기선을 사용할 그런 해안이냐? 해안의 형태냐? 뭐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재 이 직선기선은 한국을 포함해서 약 70개국 이상이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그 동해에서 두만강 하구부터 무수단을 거쳐 휴전선이 있는 강원도 간선을 한 개의 선으로 있는 직선기선을 선포했는데요. 단일 직선기선으로는 세계 최장 수준이고, 뭐 사실 그 대항 무기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말썽이 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건 좀 무리한 그 단일 직선 기선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안으로부터 75L이나 떨어져 있는 그 직선 기선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87해리가 영해가 되는 결과, 통상 기선을 사용하면 87해리가 영해가 되는 결과가 되죠. 자,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영해 기선을 발표한 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직선 기선을 사용하는 해안이 많은데 이게 해안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직선 기선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국제법상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1996년 과거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65개의 직선기선을 설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기선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직선기선에 관련한 유엔 해양법 규정을 보면 이제 7조죠. 아까 그 7조 1항 얘기했고요. 이 3항에 보면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고,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75일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직선기선은 간조 노출지까지 또는 간조 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간조 노출지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는 간조하고 만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훌로 이렇게 찼다, 그럴 때 만조라고 그러고, 바다가 훌로 빠졌다라고 해서 간조라고 하는데, 만조 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다가 간조 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섬 비슷한 그러한 그 암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조 노출지라고 해요. 섬하고는 다른 것이죠. 섬은 이제 이게 해양법상 개념이에요. 물론 그 해양법상 개념이 대부분 이제 지리산 개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만은 지리산 개념, 법을 다룰 때는 이제 지리산 개념 기초에서 만들지만은 그 법적 분규 관련해서는 법적 개념과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해야죠. 섬이라는 것은 이제 만조시에나 간조시에 다 바다 윗부분에 돌출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섬이라고 하고요. 간조 노출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조 노출지까지 뭐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고요. 또 간조 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겠습니다. 섬하고는 이제 이런 점에서 다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양법의 발전 관련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강국이었고, 7세기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네덜란드와 영국이 강국이 됩니다. 16세기 후반. 그리고 이제 영국의 자유회론, 그리고 19세기까지의 유럽 국가들이 관습국제법이 해양 질서, 국제 해양 질서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종식되게 되고,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때 탄생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몫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오래전에 뭐 독립한 나라인데요. 이 1940년 트루만 대통령의 해양 관할권 확대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생 독립국들하고 이제 보조를 같이 하는
이미 미국은 강대국인데요. 그런 방향에서 이제, 이런 학대선언이 있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이런 해양법 체제 같은 배타적 경제 수요 200회잖아요. 뭐 이런 수역들이 제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1958년 제네바 제1차 해양법 회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심해저 관련한 말타 대사 발언. 그래서 이 해양법 회의, 그러니까 이 국제법은 이 회의, 협상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나라들이 모여서 분권화된 사회라고 그러죠. 스스로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로우 기법, 법을 주는 사람이 나라입니다. 국가 위에 있는 어떤 무슨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지켜야 되는 법 인격도 국가예요. norm receiver, 수범자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도서국가, 내륙국가, 지리적 분류국가, 해양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그룹들이에요. 전혀 바다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저 유럽, 동국 국가들, 폴란드랄 이런 나라들은 바다가 없지 않나요? 오스트리아, 내륙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얘기도 했지만 도서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국가. 그리고 이 해양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들이 있어요. 아주 왜곡되어서 이 해양법질서 또 해양법 체계가 적용이 되면 아주 고유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조율해야 되니까 이 해양법이라는 것이 국가 그룹으로 통해서 진전되고 결국 여러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렵게 이제 1982년에 타결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 사항입니다. 미국은 결국 반대하고요. 지금도 해양법 협약 가입 당사국이 아닙니다. 1993년 비준서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되면서 발효되었고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200개리 백타적 경제 수요, 군도 수요, 국제해역, 심해죠. 굉장히 방대하고 체계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안보리 상임사업들이 모두 외면했어요.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가입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 대한민국은 1996년 비준했습니다. 그러니까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한 3년 뒤에 비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는 168개국이 가입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주요 서방국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1994년 이행협정이 체결된 것이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국가 많이 는 거예요. 그 이전 해양법 협약으로는 이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랄지 주요 서방국들이 도저히 가입할 수 없는 협약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좀 변화가 있었고요. 자, 이제 기선 개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폭을 측정하는 이런 해양법 협약상 여러 개념들 그리고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이 되고요. 통상기선, 직선기선이 있다. 그래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게 되면 연안국 관할 수역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고,
1992년 중국의 영해 및 접속 수요에 관한 법. 국내법이죠. 우리나라도 이 똑같은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1996년 일본도 이제 과거의 영해법을 이제 접속 수요까지 넣어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름의 법이 세 나라에 그대로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일본도 지금 165개의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사면이 바다니까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예. 자, 아까 그 영해는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자유로이 결정되지만 국제법 질서에서 독자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국내법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대부분 뭐 국내법이 뭐 국제법에 위반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선례가 1951년도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어업 분쟁 피셔리즈 사건입니다. 언어로 좀 볼까요? The limitation of sea areas has always an international aspect. 국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It cannot be dependent merely upon the will of the coastal state. coastal state는 뭐예요? 연안국이 되겠죠. 연안국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As expressed in its municipal law. 예, 국내법, 뮤니시팔로 하면은 뭐 국내법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예, domestic law 또는 뮤니시팔로. 내셔널 로우도 이제 국내법이라는 건데 국제 판례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뮤니시팔 로우나 domestic law 같습니다.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act of delimitation is necessarily a unilateral act. 그래서 이 딜리미테이션은 이제 해양 경계 획정입니다. 이것은 유니래터럴 일방적인 행위지만은 그러니까 뮤니시팔 로우, 내셔널 로우는 조금 이제 좀 엄숙한 정중한 표현이라 잘 안 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쓰는 것 같아요. 내셔널 뭐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하다. 이게 국내법적 그런 성격의 것이다. 이윤이 일방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Because only the coastal state is competent to undertake it. 그러니까 연안국이 오로지 이제 그런 그 폭을 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의 뭐 영해 및 접속 수요에 관한 법 얘기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The validity of delimitation with regard to other states depends on international law. 그러나 그 획정의 유효성 with regard to other states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획정 유효하냐는 국제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베이스라인 기선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 경계 획정 분쟁 2001년도 국제사법재판소 선례를 보겠습니다. The court observes 자 법원이 보기에 the method of straight line, baselines 직선기선은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normal rules for the determination of baseline 통상기선이죠. 통상기선의 예외로서의 직선기선 방식은 may only be applied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If a number of conditions are met
여러 조건들이 맞을 때 한해서 적용되었다. This method must be applied restrictively. 이 방식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통상기선이라고. 그러니까 원칙법, 예외법 있잖아요. 우리 법학 결혼 시간에 원칙법, 예외법이 있고, 예외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또 법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기선 사용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Such conditions are primarily that, 그러한 조건들,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은 either 그러니까 the coastline is deeply indented. 그 either or 하면 뭐예요? 그 이러한 경우 또는 다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연안 해안이 깊게 굴곡되어 있거나 cut into 이렇게 잘라져서 들어가 있다. or 또는 there is a fringe of island, 섬들이 있어, 작은 섬들이 있어서 among the coast, in its immediate vicinity. 그 연안 바로 근접해서 섬들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경우이기도 했지만은 또 굴곡은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섬이 또 영해 측정의 기선이 되거든요. 섬은 간조 노출지하고는 달라서, 간조 노출지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 섬은 또 기선 역할을 하게 돼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네, 좀 끊고요.